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국회를 찾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통과와 개혁법안 처리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지금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가장 어제 많이 보도됐던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전 비서관, 문고리 3인방 중에 이 2인이 1억 원씩 받았다 매달.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국정원과 역대 청와대의 관계를 볼 때 민주정부 들어서서 뭐 일단 이제 국정원과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의 직속 기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국정원이긴 하지만 예. 관계가 이제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정원의 독대를 안 받는다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큰 건데 이런 말하자면 국정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방향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갔다는 진술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과거 기조실장인가 하던 분이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상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이제 문고리 3인방은 신분이 비서관이에요. 그리고 정무수석은 수석이잖아요. 직급이 더 높은데 문고리 3인방에게는 1억, 그중에 이제 2명에게는 1억씩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에게는 월 5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 500만 원을 정무수석에게 전달한 사람은 추명호 국장이다. 이렇게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고리 3인방의 위상이 그 대통령과의 지근거리 때문인지 위상이 더 높았던 것인가? 액수도 훨씬 컸고요. 그러면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에게 일단 전달됐다는 그 각 1억 원씩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 이게 더 윗선에게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매해 2억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국비로 쓰나 뭐 이런 의혹이 그때도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혹시 이 1억 원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께 갔을까? 이제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연 정무수석실에만 월 500만 원씩 정무수석에게만 갔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우선 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이게 일단 자백이 나온 거니까 나머지 사실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지고 이제 처리 문제나 뭐 법적인 책임 문제는 좀 그 이후에 따지는 게 좋겠다. 우선 사실 확인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총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의원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사실 확인이 먼저겠습니다만 지금의 발표는 좀 침소봉대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를 하면서 뭐 상납, 뭐 월 1억 원씩 뇌물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국민들께서는 진짜 이게 뭐 뇌물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과거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각 부처에 사실은 관례적으로 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 뭐 경찰 해서 총괄 소위 예산을 받거든요. 국정원에서 특히 안보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은 총괄 예산으로 국정원 예산으로 받아서 국정원에서 각 기관 부처에다가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뭐 검찰에서 이걸 뇌물 혐의로 조사한다 그러지만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자세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관례적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특히 요새 같을 때 예.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국정감사 때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비를 줍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만 청와대에 갔던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총괄해서 받아서 각 기관에다가 나눠줬던 겁니다. 근데 예. 뭐 특히 뭐 이재만이나 안봉근 비서관이 그 창구였다면, 뭐 창구가 그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수석급이었다면 비서관급이었다는 뭐 좀 특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처에 간 거는 사실은 뭐 관례였고, 그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자, 그래서 고치자는 얘기를 한다면 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예. 뭐 보다 투명하게 예산 집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관례를 고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이재만이나 안봉근 비서관이 받아서 중간에 소위 얘기하는 속된 표현으로 뭐 배달 사고가 났거나 예.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전체를 무슨 상납이나 뇌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민주정부 때도 각 부처와 뭐 청와대에 간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사실과 다른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 그건이 그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사실과 다른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각 부처에 전달돼서 뭐에 쓰입니까? 저는 청와대는 따로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산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규모만 나와 있는데 그게 뭐 8,800억이다. 예.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와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50% 이상을 국정원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왜 따로 특수활동비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건 민주정부 시절에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관행들을 개선했던 일입니다. 왜 개선을 했냐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이게 불투명한 돈이잖아요. 예. 이런 돈을 받게 되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고 정부에도 개입하고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정부 시절엔 이 관행을 없앴던 것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당시에 장관을 했던 선배들로부터 들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런 관행대로 국정원의 일부 활동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부 직원들이 예. 그런 관행에 따라 물론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습관적으로 민주정부 때도 돈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다 돌려줬다. 그래서 이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뭐 그거를 끊어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가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그건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나 정부가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을 더 확인하자 이 얘기는 이게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는 국정원의 전 기조실장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백했으리라고는 안 봐요. 그런데 저에게는 청와대가 엄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그것도 문고리 3인방이 받아서 어떻게 썼다. 이 사실 자체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문고리 3인방과도 직접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연관되는구나.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일이라서 어떻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문고리 비서관들이 받나. 이게 너무 큰일이라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거는 예.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청와대에도 물론 이제 특수활동비 항목이 있죠. 근데 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이제 빼서 쓰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편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예산은 무슨 국정원 직원 숫자나 시설을 다 일일이 명기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정원 예산 전체가 통예산이고 그게 전체가 특수활동비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에도 직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많은 직원 숫자가 있죠. 근데 예산을 받을 때 국정원 직원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해서 받지 않습니다. 예. 그 정보기관의 특수성상 그러다 보니까 통예산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항목이 아무래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아니면 다른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의 금액을 증액할 때보다는 조금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용이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런 편의성 때문에 청와대가 됐던 국방부나 다른 수사기관이 됐던 그 국정원의 전체의 총괄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예. 거기서 관례적으로 좀 지원을 받아서 써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수십 년 된 관행인데 이런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예.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각 부처에서 좀 지원받아서 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아니 지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게 문고리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문고리 3인방이 3인방 중에 일부가 매달 1억씩 받았다는 그 돈이 예. 그러면 청와대가 본래 필요한 돈인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돌려서 편의적으로 썼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양을 늘려야지 왜 국정원에 편의적으로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아니 그건 그다음에-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데 각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이 좀 돈이 편의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 제가 제가 거듭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건 말씀드린 겁니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렇게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니까.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어도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는 그런 걸 당연시 여기는 관례는 깨려고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부터는 그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각 부처로 들어가는 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이게 없어졌어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편의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편의적이라는 말은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앴고 그런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보면 국정원장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그런 관행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데 안 좋아서 고친 관행이 편의적으로 다시 생겼고 특히 이번에 문고리 3인방에게 갔다는 국정원 돈 각 1억씩 예. 그래서 한 50억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뿐만 아니라 정말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달에 500만 원 그게 그렇게 큰 돈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일단, 정무수석들이 예, 예. 국정원 조금, 돈을 받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시고. 지금 조금 최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어디가 다른지 말씀해 노무현 보세요. 정부 때 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네. 특수활동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쟁점은 안 됩니다. 김만복의 그게 특수활동비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일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으면 그걸 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부분도 예. 수사해야 된다는 왜 수사를 것입니다. 합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잠시만요. 없는데. 사실은 오래된 제 관행이거든요. 진행을 좀 도와드릴게요. 없앴다니까요. 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잠시만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걸 좀 축소해서 지금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예. 이제 한 13, 4분 정도 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일단 요 이야기를 먼저 나눈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시정연설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제 142일 만에 두 번째 국회를 방문을 하는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뭐 피켓 시위 우려도 있고 한데. 글쎄 지금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네. 의원총회를 못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예산 때는 항의성 피켓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물론 이제 임기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항의할 만한 사안이 더 많아졌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뭐 홍종학 후보자의 예.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인사 참사 관련한 내용 그리고 안보 위기와 관련한 어떤 편향적인 대응이라든지 뭐 시각에 따라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예.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은 더 늘어났는데 글쎄 이번에도 피켓팅이나 뭐 이런 방법을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피켓팅 시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만약에 피켓팅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께도 한번 오늘 시정연설 어떤 얘기가 오고 가면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의 내용은 이제 그게 좀 이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뭐 언론에도 보도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 2명 선임으로 국감 보이콧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상복 차림으로 다들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은 뭐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 그거 전공이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경우는 그게 좀 상황에 맞고 세련되게 하는데 자유한국당 원래 그런 거 전공이 아니시다 보니 조금 상황과 약간 어긋나면서 효과도 반감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들을 노력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평가해주고 그리고 이번 예산의 성격이 이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일자리 예산을 늘려서 이건 뭔가 소득주도 성장, 그 국민들 가계소득을 좀 늘림으로써 소비를 늘려서 예. 좀 우회적으로 경제를 키워보자 하는 전략이고요. 이 전략은 저는 지난 정부 때까지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 할 걸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략으로 봐요. 예.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주도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다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상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도 특히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펴보니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가 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 주시고 예. 뭐 그리고 인사청문회 같은 건 저는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는 게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세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 반대하고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하는 것 같은 게 저번 추경 때는 환담회 때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만나는 걸 거절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홍준표 대표도 왔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은 입장이 저번과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실 근데 지난 추경 때는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추경이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경이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뭐 어떤 그 큰 자연 재해나 아니면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이제 추경을 하도록 법률 요건이 돼 있는데 예. 지난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추경은 사실은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편법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안에 반대하다 보니까 이제 추경안에 대한 대통령의 그 연설에 대해서 환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지금은 뭐 정기 예산이니까 내년도 정기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또 비판할 점은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요. 지금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번 예산안이 좀 일자리 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한국당 야당에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 아니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29조 지난해에 비해서 7% 이상 늘어난 소위 슈퍼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SOC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민간 분야의 어떤 고용 촉진보다는 공공 분야, 뭐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많이 뽑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일자리 늘리는 것은 사실은 가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예산 하기는 쉽습니다. 그거는 뭐 세금 많이 걷어서 공무원 월급 많이 주면 되는 건데 하기는 쉽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약 146조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29조 전체 예산 중에 3분의 1을 훨씬 넘는 예산이 복지 분야에 쓰이는데 이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너무 크게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 과정에 한정된 자원을 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국가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비효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뭐 당장 몇 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복지 쪽의 예산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지금 2060년 정도 되면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 부분이 지금 40% GDP의 40%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확대 예산으로 가다 보면 임기 안에 40%를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그런 우려는 국민 전체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국가 채무가 높아지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경제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측면만 조금 들여다보면 SOC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해 기억하시겠지만 예산안이 통과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국회와 정부가 두들겨 맞은 게 뭐냐면 SOC 예산으로 나눠먹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쪽지 예산도 SOC 예산에 집중된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SOC 예산 문제가 지적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파헤친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가 있다 보니 SOC 예산을 경쟁적으로 때로는 쪽지를 활용해서 편법으로 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안 쓰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OC 예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는 정말 많았고 그 지적을 수용해서 SOC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걸 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역대로 계속 문제 제기되어 왔던 예산 편성의 방향을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 마치 행정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알려지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들여다보시면 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치안 안전 분야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게 소방직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사회 서비스인데 이 사회 서비스의 일자리가 공공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일자리를 행정직을 늘리면 비난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146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지 예산이 낭비 없이 정확하게 쓰여야 된다. 이건 또 다른 효율성 관리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새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단단히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담으로 질문 좀 하나만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노량진에 그 흔히 말하는 공시족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현상을 두고도 사실 사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좀 있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기회 있을 때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혹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고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삼성에서 전년도에 100명을 뽑다가 200명을 뽑겠다. 예. 그러면 100명 뽑을 때 10,000명이 준비했다면 예. 200명이 뽑을 때 20,000명이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갖다 쓰려면 갖다 쓸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방직 공무원을 지향해요. 예. 그런데 소방직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소방직 공무원에 도전하겠다. 예. 그래서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 쪽으로 자꾸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그쪽으로 몰려간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건 정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도 네. 이걸 여쭈고 싶은 게 질문을 먼저 하나만 드릴게요. 방금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소방공무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뽑으면 당연히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전제 중에 그냥 공무원이 늘어서 그럼 난 공무원 해야지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취재를 한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오히려 부작용이 좀 많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물론 공무원의 가장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예. 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뭐 월급은 계속 나올 거고 정년도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 회사고 예. 뭐 회사라기보다는 직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선호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이들은 민간 분야에서 도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청년 창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 창업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 진출해서 자신이 정말 뛰어난 CEO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를 이끄는데 한 몫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서 공시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최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그 SOC 예산은 사실은 보도블럭 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주로 연말에 많이 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보도블럭 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좀 더 깐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은 그런 말씀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은 네. 주로 뭐 철도, 교량, 뭐 항만, 공항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보도블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면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경제 정책 아니면 국정 철학의 차이라고 저는 입장을 합니다.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토론은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놓고는 계속 토론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긴 시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네. 일단 뭐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중국 문제가 조금 풀릴 기미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자신감 있게 예. 여러 가지 국정 구상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 내용이 특별하게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신감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제 북핵 위기가 풀릴 기미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북핵 위기에 대해서 한미 공조에 대한 걱정도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티스 장관이 와서 한미 공조가 굳건함이 확인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중국 문제인데 네. 이 중국 문제도 뭐 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고 또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건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정책 방향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시민에 대한 믿음으로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가닥이 잡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체로 국민들께서 만족하는 방향이니까 예.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한 3개월 한 거잖아요. 5월 9일이 뭐 대선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3개월 하면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은 모습. 예, 그게 저에게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좀 차분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김무성 의원과도 악수를 하면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이제 또 넘어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그래서 뭐 이번 시정연설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심이 예산 경제가 예. 중심 그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그 용어는 사람 중심 경제거든요. 예. 근데 저도 사람 중심 경제에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 예산안이나 이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경제는 사실은 국가 중심 경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이 국가가 많이 걷어서 어디에 쓸지를 국가가 많이 결정하겠다는 국가 중심 경제가 어떻게 보면 실질에 더 부합하는 용어가 아닐까 싶고 그 방향은 저는 21세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철학도 있는 겁니다만 지금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 아니면 조세 관련한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네. 비핵화의 중심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 강구보다는 오히려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핵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더 어떻게 보면 좀 중점이 예. 두어진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술핵 재배치는 매티스 장관이 와서 그리고 홍 대표가 미국 가서도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 확인된 사안이고 그거는 이제 비판보다는 한미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핵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그 고려하고 있는 소위 7가지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한미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 특히 미국에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을 할 수가 수 있는 없잖아요. 명분이 약해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정말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예. 그에 대한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그 전술핵 재배치는 항상 보관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뭐 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을 거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신 것으로 봐서 예산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